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민중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전술에서 파트 2, 2부 순서입니다. 제목은 민중운동의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화와 부정의 이데올로기가 불과 20여 년 사이에 한 시대의 의식을 각인시킬 만큼 확산되었는데 대체 어떤 연유에서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삶의 정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문화적 해체, 이데올로기적 공허, 또 교육의 부실, 또 미성숙한 지식인의 반골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경제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봐야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운동에서 구사되는 세련된 전술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의식의 왜골화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각이나 사고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은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사람은 현실을 남김없이 인식할 수 없으며 사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관점에서 태도를 취하고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개념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개념들은 그 자체로서 다시 딴 개념들과 연결되어 세계에 대한 하나의 사유체계, 곧 이론의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개념들의 사유는 언어적 기호, 곧 낱말과 문장에 의해 표현되는 것임은 다 아는 바입니다. 민중운동에서 학령 구사되는 전술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현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운동 논리에 따라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면적인 해석만 허용하는 개념체계에 의존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다양한 현상들을 두고 주로 그 개념체계에 들어맞아 보이는 현상들만 지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체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대폭 제한되고 동원된 개념들로서 접근될 수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예컨대 계급사회, 계급투쟁, 모순, 종속, 착취, 지배, 특권 등과 같은 개념들의 망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접근하는 사람은 이 현실에서 이들 개념이 동원된 이론에 일치하는 것만 주로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관련자들 사이에 100%의 평등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적 관계는 모두 지배관계로 해석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양분이 됩니다. 그런 예를 민중운동가가 학교를 보는 방식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지배관계로서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이 권위, 지배관계를 제도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방법적 모순이라고 간주합니다. 교육적 관계가 권력관계로 환산되어 버리고 보다 더 중요한 측면들은 의도적으로 간과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간적인 만남이라든가 이른바 비지시적인 교육 형식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가정에서 권위는 그 나름의 필요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지나쳐 문제가 된다 해도 그저 학교 교육이 수반하는 하나의 패턴에 불과한 것을 모순이라고 칭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특정한 계급투쟁적 세계관으로 왜곡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브레진카 교수에 의하면 의식을 왜곡화시킴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 수법은 신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받아들여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여과시켜서 그것에 일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만 통용되게 하는 것이 이 기법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 여러 정보들은 진실인데도 현실은 일그러진 상이 되고 맙니다. 일상 정치에서나 기업, 관과 학교 등에서 일어난 폐단들을 수집 편찬해서 이른바 지배자들의 권력 남용이라든가 근로자의 착취, 압제, 학생 억압 등과 같은 묘사들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부정할 수 없는 작용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들로부터 시선을 차폐시키고 지도적인 과업을 위탁받은 인물들이나 조직들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한 경험들은 침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 사회 질서와의 동일시는 이로써 그만큼 침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관계스러운 수법으로 도덕적, 정치적 언어 가운데 중요한 낱말들의 정의를 바꾸는 재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낱말들에게 새로운 의미 내용을 결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민중운동론자들은 참여민주주의 내지 소비에트 민주주의,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라는 그들의 이상에 따라 정의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유로운 대의적, 의회제도적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사회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 일반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계속해서 본래의 의미로 사용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표 아래 진행되는 체제 극복 운동가의 프로그램과 행위를 긍정하도록 식달이 오도되는 것입니다. 민주화라는 낱말도 역시 민중운동에서는 재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언어에서 이해하는 민주화란 자유와 자율이 신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이를 위해 의회제도, 사법부 독립, 지방자치 등 제도적인 면의 발전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중운동에 있어서 이 낱말은 오히려 의회제도, 정당, 삼권 분립 등 이른바 지배구조의 각 요소들을 철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유 그리고 해방과 같은 낱말들도 그 의미를 재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에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란 무책임, 무연관, 무구속이요.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개인적 욕구의 무제한적 추구 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해방이란 무슨 뜻일까요? 민중운동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사람됨이나 자유로움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부정, 이 부정의 행위 및 그 결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중운동의 해방이란 결국 자유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체계의 약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언어의 바꾸어진 의미가 원래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득세를 하는 과정에서 바꾸어진 언어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 중에 침투해 들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중운동, 특히 민중문화운동의 저간의 성장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언어의 정치와 전술의 성공에 기인하는 바라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덕적 능가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정치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무기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인 능가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사회 상태보다 더 나은 사회상을 유토피아로서 마주세워 현실의 인간과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은 이런 이상과 비교해서 늘 불충분하게 보이기 마련이어서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문제 삼아지고 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행복, 그리고 더 많은 인권이 갈망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의 그 상대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 정의 또는 인권 등을 언급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요구들의 그 무제한성을 토대로 해서 민중운동가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각별히 관심이 깊고 요구 수준이 높은 양 꾸미며 적대자들을 도덕적으로 1등한 것으로 낙인을 찍으려 하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도덕적 표어들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그에 대한 공격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도덕적 능가의 방법에는 인도주의 이념에 충실했던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동원이 됩니다. 예수나 마르틴 루터 킹이 혁명의 투사여 체제전복적인 정책으로 변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증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종사자들에게 도덕적 자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석가나 공자는 별로 탐탁한 위인으로 비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의 진수에 대해서는 짐짓 외면할지 모릅니다.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 철인이 그가 은혜를 입고 있다고 느낀 조국의 도시 아테네와 그 법률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깊은 배려를 하는 그 삶의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덕적 능가라는 이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상들을 증거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는 사람 치고 자유나 평등, 인권, 인도주의, 참여 등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들과 씨름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여기에 하나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중하도록 배워온 이상들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나 그것은 실은 우리들을 기만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투시하기란 간단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이상들이 지니는 바 그 이상성, 완전 무결성이 우리가 현실적 환경에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10중 8구 간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다름 아닌 자유주의적 사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체제전복 운동의 전술에 대해서 방해되기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덕주의적 사상적 가면을 쓴 혁명의 종범인이 되고 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의 이용과 연출입니다. 이 방법은 문자 그대로 갈등을 연출해내기도 하고 기존의 갈등을 남김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주된 방법으로 즐겨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일반에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체제의 소위 모순들을 노출시키고 갈등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는 갈등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관심사가 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있기에 마련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인 중 많은 것은 당사자들에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체제 비판 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원인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해서 이것을 공개적인 갈등으로 유도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에 쓰이는가? 우선 지지자들과 추종자들을 획득하는 데 쓰입니다. 예컨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이 현존의 지배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라고 해석되게 되고 체제 전복적 개혁을 함으로써 이 지배관계를 변혁시키는 일에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성하거나 파급시키는 또 하나의 목적은 어떠한 구체적인 적과 대결을 함으로써 추종자들의 결속을 공고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들 수 있는 목적으로는 관직자들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그들로 하여금 억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발하려는 것인데, 이는 억압 조치가 나옴으로써 체제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대학가와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 유행되었던 의심스러운 이데올로기 내용을 간단히 분석, 비판하고 우리 사회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그룹들이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구사하는 여러 전술 중에 몇 가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이란 국민들로부터 배척될 것임을 잘 알고 고통스럽게 직접적인 폭력혁명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는 사회를 증오하고 적대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 질서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 애착이 갈 만한 면을 모두 차폐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들이 섞여들기도 하고 제3세계 증오가 스며들기도 하며 제5열도 침투할 것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셈과 목표들을 가진 세력들이지만 이 사회질서가 무너지기를 바라여서 그 바닥을 도개시켜 놓고 보자는 데는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의식 변화를 통해서 사회혁명에 이르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이 사람의 의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지식계층이 관여하게 되고, 이에는 특히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비판주의, 그리고 정서적 슈트름 운트 드랑, 질풍노도운동이 그 특징이 되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공작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의 젊은이들과 대학을 나온 뜻있는 젊은 성인들의 심정을 사로잡고 이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 의식을 여하히 변경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전략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이 곧 교육이요 문화 공간일 것입니다. 학문, 예술, 종교, 언론과 출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략을 실천에 옮기는 전장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장치를 거치는 이 같은 소리나지 않는 혁명, 즉 문화혁명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고, 자율과 개방의 폭이 넓어지는 데 비례해서 그것은 왕성한 전리를 불태우며 그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깨부시고 나가는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운동 형식은 오히려 판별이 용이한 편이지만, 언어와 도덕과 예술의 형식을 걸치고 나아가는 이 세련된 형식의 운동은 정체를 파악하고 대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언어, 도덕, 예술의 형식을 걸치면서 나아가는 이런 형식의 세련된 형식의 운동은 정치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1990년대를 90년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남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그럽게 대체해 나갈 것임을 요구했던 하나의 도전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운동가들의 민중운동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